올 들어 줄곧 0%대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여전히 부진했고 또 중국과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 또 휴면 보험금의 규모가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지난해까지 17,000여 명에 달해 편법증여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이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주요 불안전 판매 근거와 함께 앞으로 피해 투자자의 분쟁 조정 방향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0.4% 하락했습니다.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현실화된 건데요. 경기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징후가 한층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0%대가 이어졌는데요. 지난달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네, 통계청이 조금 전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4% 하락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에도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0%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인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장기간 1%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배경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8.2% 떨어졌고 공업 부분에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0.2%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 등 정책적,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41개 품목을 바탕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9% 하락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습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세를 나타낸 건 벌써 넉 달째입니다. 네, 품목별 또 지역별로 수출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우리 주력 산업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31.5%, 석유 제품은 18.8%, 석유화학은 17.6% 줄었습니다. 그나마 선박이 30.9%, 자동차가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대일 수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수출은 21.8%, 대미 수출은 2.2%, 대일 수출은 5.9%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시장인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7월 16.3%, 8월 21.3% 줄었는데요. 지난달에는 21.8%로 감소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 등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미 수출은 지난 7월 0.7%, 8월에는 6.7%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2.2% 감소해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일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으나 올해 월 평균 수준이라면서 아직까지 일본으로의 수출 규제로 인한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들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송금 한도가 더 높아지고 또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해외 송금 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해외 송금 규모가 확대된다고요? 네,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해외 송금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당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는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은행들은 해외 송금 한도가 없었고 증권 카드사들은 지난 5월에 이미 한도가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주일가량 뒤에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가 노조법과 관련한 개정안들이죠. 여기에는 재계 관심사들이 높다고요? 네, 실업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협약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건데요.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함에 따라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ILO 협약 비준안이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 모두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올해 취업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취업 인식도를 살펴보니 지난해보다 취업이 어려울 거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대학생들의 인식도 조사를 보니 지난해보다 취업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41.1%로 집계됐는데요. 해가 갈수록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선호도는 어땠습니까? 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 대기업이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공기업 19.8%, 중견기업 12.7%, 정부기관 10.9%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기업과 실제로 취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은 달랐는데요. 실제 취업 예상 기업은 중소기업이 17.3%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공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기업은 14.8%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자, 이 취업은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반대로 늘었다고요? 네, 평균 희망 연봉은 3,487만 원으로 지난해 3,371만 원보다 11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59만 원 많았고 대기업 취업 희망자가 중소기업 희망자보다 734만 원 더 많았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가 10년 넘게 찾지 않은 휴면 자금이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가입한 미성년자들도 2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를 해보니 찾아가지 않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액수가 상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계좌는 총 2,400만 좌이며 액수로는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휴면 예금 잔액은 1조 245억 원, 휴면 보험금 잔액은 5,612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한 총 휴면 자금은 1년 새 1,847억 원 증가했고 10년 넘게 찾지 않은 휴면 자금은 3,842억 원에 달합니다.
예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자금으로 분류됩니다. 전해철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노력에도 휴면자산이 1년 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었다며 유관 조회수단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급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에 가입한 금수저자녀들이 2만 명에 달한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ISA가 출시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한 20세 미만 가입자는 총 1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0세에서 9세 가입자는 120명, 10세에서 19세 가입자는 16,000여 명이고 가입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미성년 가입자들은 대개 사업소득자로 추정됩니다. 성일종 의원은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한제 도입 시점에 대한 관측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이에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권세욱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절차,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간 상한제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마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근거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상한제 적용 시기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있습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아파트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경제 지표가 악화됐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데 정작 정부는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전략적 모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칼을 빼지 않고 칼집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경고 또한 함께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지정 대상과 관련해선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곧 도입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에서 접수된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현재 상황 바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은 현재까지 모두 9곳 그대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차량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은 없었는데 이번 주에 태풍이 예고돼 있어서 아무래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병 확인은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약 3주 정도고 또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어 이번 주가 돼지열병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전국 일제 소독을 할 예정으로 사전 소독약과 생석회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피해 농가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이 확대되고 차단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내린 조치인데요. 행안부는 거점 소독시설, 농장 초소 등 차단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과 정밀 역학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돼지열병 관련 특교세 지원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앞서 돼지열병 첫 발병 다음 날인 지난 18일과 24일에 각각 17억 원, 3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오늘로 닷새째 확진이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빈틈없는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기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F와 DLS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금감원이 DLF와 DLS에 대한 현장 검사의 중간 결과를 곧 발표한다고요? 네, 금감원은 DLF와 DLS 상품에 대한 피해가 불거지자 지난달 말부터 현장 검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당시 불안전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등을 통해 총 8,224억 원어치의 DLF, DLS가 팔린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네, 오늘 중간 결과가 나온 이후에 DLF와 DLS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금감원은 DLF와 D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의 관리 소홀과 내부 통제 미흡, 불안전 판매 문제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으로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한 한도가 늘어나고 또 출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도 1년까지 보장됩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와 유아휴직 관련 주요 내용들을 박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70일, 즉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한 달 늘어나는 겁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10%포인트 낮추돼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고 지급액도 오름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 요율도 오늘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5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화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69만 3천 원.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이 채 안 되는 15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이 임금 격차가 2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84.7시간으로 4.9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그 원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9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임시일용직의 총임금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은 늘어나지만 굉장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고용부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세가 수년째 지속됐으며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선업 고용은 2달 연속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지역별 임금 상승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서 조선업 회복의 영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415명, 임대소득은 504억 2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임대소득은 평균 2천만 원이 넘었고 이 가운데 130여 명은 5세 미만의 영유아였습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자관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전념과 또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면서 두 나라가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드 차관은 미국 역할은 우방과 동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WTO는 분쟁 해결 기구를 열고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의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최종 판정으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제기된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19만여 대가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GM과 한국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3개사가 수입 판매한 L16개 차종 19만 5,600여 대에 대해서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종에는 GM의 크루즈와 아베오, 또 벤츠의 E300, 토요타 렉서스 SC430 등이 포함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오르며 2,07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3% 오름세로 62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HLB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16.23% 오르며 7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릭스미스는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당뇨병성 족부궤양 임상 3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75% 오르면서 7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도 모두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이 876억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에 더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오르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5.49%,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3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으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플라잉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나사 출신의 항공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플라잉카 출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1%가량 빠지며 1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